우크라이나를 다녀오셨습니다. 어떤 계기로 어떻게 얼마나 다녀오신 건가요? 우크라이나에는 북한군 포로 백평강 리강은이라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물론 가명이긴 합니다. 북한군 포로가 국내에 알려지기 시작한 건 바로 작년부터죠.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됐다라는 사실을 전 세계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북한도 사실 이거를 부인하고 있었을 때였죠. 그런데 우크라이나 정부가 이 두 명의 북한군 포로를 공개를 했고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했다라는 사실이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는 계기가 된 거죠. 결국 이 두 포로가 한국행을 이제 희망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우크라이나에 북한군 포로 두 명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이들의 구명을 위해서 약 1년 전부터 탈북민 단체죠. 결해얼 통일연대라는 곳 장세율 대표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이제 주축이 되어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게 됩니다. 1년 동안 지속적으로 뭐 국제기구라든지 우리 정부와 우크라이나 정부를 향해서 포로의 국내 송환을 위한 일들을 해왔었는데요. 사실 쉽지만은 않은 일이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있는 거죠. 우크라이나 정부의 입장, 또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 또 국제법을 함께 이제 고려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마침 이번에 저희가 장소율 대표와 함께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 두 명의 구명 활동을 위해서 우크라이나에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뭐 사실 쉽지 않은 길이죠. 왜냐하면 지금 전쟁 중에 있는 나라이고 또 가는 길이 여의치가 않았는데요. 일단 폴란드에 가서 폴란드에서 국제기차를 타고 우크라이나 키우까지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전쟁이 얼마나 참혹한지를 현지에서 봤는데요. 우크라이나 수도 키우 광장에는 전사자들을 추모하는 공간을 마련해 놨습니다. 전사자들의 사진과 우크라이나 깃발을 꼽아놨는데요. 그곳에 전사자들의 유가족들이 와서 사진을 닦아주거나 또는 이제 전사한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그 낡은 액자를 바꿔주기 위해서 현장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50만의 전사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 사진 속의 주인공을 보면 남편을 잃은 아내, 아들을 잃은 어머니들이 그 현장에 와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슬퍼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 제가 정말 놀랐던 것은 아들과 며느리를 동시에 떠나보낸 어느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아들과 며느리가 군인이었는데요. 같은 날 전사를 한 겁니다. 두 장의 사진을 놓고 그걸 담고 있는 그런 모습을 현장에서 봤는데 저는 정말 할 말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에 가서 전쟁의 상황을 보지 못했습니다. 드론이 날아와서 폭파하는 장면도 보지 못했고 군인들이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장면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잔인하고 참혹했던 것은 바로 그 현장에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뭐 대성통곡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몰래 눈물을 훔치고 있는 어머니와 아내들과 아버지 그런 모습들을 봤고 더 놀라운 장면이 있었는데요. 지금 전쟁이 진행 중이니까 매일같이 전사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 전사자가 발생하게 되면 그 유가족들과 함께 운구차가 그 광장 한복판에 들어옵니다. 뭐 우리로 치면 광화문 광장에 유가족을 태운 운구차가 들어오는 거죠. 그 어디에도 경찰이 나와서 교통 통제를 하지 않습니다. 그 현장에 있던 국민들은 자연스럽게 무릎을 꿇거나 그 자리에서 다 멈춰서서 고개를 숙입니다. 저는 그게 너무나도 존경스러웠고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그 전사자들을 이렇게 국민들이 기억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현지에서 보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같이 울어주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들과 며느리를 잃은 그 아버지가 눈인사로 감사하다라고 인사를 전했고 저도 꼭 그들을 위해서 기억하겠다라는 인사를 함께 나눴는데요. 정말 우크라이나가 지금 울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서 보고 오셨는데요. 현재 우크라이나 파병 북한군 포로 정확히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 건가요? 한국에 올 수는 있는 건가요? 네,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여주셨고 무엇보다 이 두 명의 청년이 한국행을 희망했기 때문에 반드시 한국으로 와야 된다라는 그런 간절한 바람들이 국민들의 마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현지에 가서 이 북한군 포로 관련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사실 쉽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북한군 포로를 교환하게 되면 우크라이나 포로 두 명과 교환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 자국 국민 두 명의 목숨과 바꿔야 된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현지에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 우크라이나의 입장은 저희도 굉장히 놀랐는데요. 명확하게 저희가 방문한 것이 국방부 전
전쟁 포로 초조정본부라는 곳이었는데 저희도 사실 갈 때는 이 장세일 대표가 현지에 많은 관계기관과 조율을 했지만 과연 어떤 담당자가 나올지 우리가 미리 알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책임자급의 한국으로 치면 장성급인데 군계급으로 치면 소장인데요. 이 장성급의 대표가 직접 나와서 설명을 해줬고 무엇보다 북한군 포로 2명이 지금 수용소에 갇혀 있기는 하지만 우크라이나 입장은 명확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크라이나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북한군 포로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혀줬고 사실 저희가 그것 때문에 이 우크라이나 현지까지 간 거였고 그 대답을 듣고 싶었던 거였는데 현지 책임자가 그렇게 직접 언급을 해줌으로써 이 북한군 포로가 최소한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우려하는 것처럼 북한으로 송환되어서 어떤 위협에 놓일 것이다 그런 우려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우크라이나에 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어떤 이 두 포로 2명에 대한 경제적인 이익이라든지 이들을 통해서 어떤 한국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겠다라는 입장을 표명할 것이다라는 게 저희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우크라이나 정부가 원하는 게 과연 무엇일까? 이것만이라도 우리가 좀 제대로 알아오자. 그러면 대한민국 정부가 움직이지 못한다면 우리 국민이 나설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었는데요. 사실 현지에서 우크라이나 정부의 명확한 입장이 바로 자신들은 그들을 경제적인 어떤 대가라든지 정책인 이벤트라든지 이렇게 활용하지 않고 오로지 국제법과 인도주의적 사안으로 이 두 포로 청년들을 문제를 접근하겠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저희가 얼마나 그 표현이 그 입장이 감사했는지 모르죠. 결국 어떤 협상의 어떤 카드로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우크라이나가 이 두 포로 청년들을 활용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명확합니다. 자신들이 어떤 대국으로서 또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책임 있는 일원으로 전쟁 포로를 대우하고 있다라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일 수밖에 없었죠. 북한군 포로가 한국행을 희망한 상황입니다. 이거 진행될 경우에 국제법상 문제가 되는 요소나 꼭 거쳐야 되는 좀 어려운 절차가 남아있나요?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한 건 엄연히 불법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그런데 전쟁 포로라는 것은 이 제네바 협약에 따라서 전쟁이 끝난 이후에 본국으로 송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조항이 있는데요. 바로 정치행 박해나 고문, 처형, 어떤 위험의 경우에는 강제 송환하지 않는다라는 원칙 또한 적용이 되고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전쟁이 종료되면이라는 어떤 전제가 달려져 있기 때문에 이 국제법상 많은 분들이 이게 전쟁이 끝나야 이 북한군 포로가 한국으로 올 수 있지 않냐 또는 한국이 아니더라도 다른 곳으로 갈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중요한 거는 바로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을 했고 이 북한군 포로의 지위의 문제인데요. 이 북한군 포로는 단순히 지금 전쟁 포로의 지위뿐만 아니고 당연히 또는 국제법적으로 그 인도주의적 사안에 따라 보호를 받아야 될 대상으로 우리가 규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가장 큰 문제가 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러시아 포로는 교환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국 우크라이나 군인들과 동수로 교환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북한군 포로의 지위가 또 하나 굉장히 복잡해지는 문제가 바로 이 대한민국 헌법으로 보면 이 북한군 포로는 엄연히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굉장히 좀 복잡한 사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정부 입장에서는 분명히 북한군인데 그 지위를 또 따져보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들을 수용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사실 이들이 한국으로 가겠다고 희망했기 때문에 사실 한국으로 올 수 있는 길은 열려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법의 기준으로 볼 때 이 우크라이나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번에 저희가 이 국방부 포로 초조정본부 담당자를 만났을 때도 이번 사안이 첫 번째 사례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 복잡한 사안들을 우크라이나가 고민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 한국으로 자신들이 희망했기 때문에 한국으로 보내야 되겠다라는 것은 명확하지만 그러한 과정에서 어떤 국제법과 기준을 적용할 것인가가 지금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가 이걸 마련하는데 좀 시간이 걸릴 뿐이지 어떠한 경우라도 북한으로는 송환하지 않겠다. 러시아의 포로 교환에 응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명확합니다.
명확히 밝혔다라는 거죠. 결국 이들이 한국행을 본인들 스스로 희망을 했고 또 대한민국 정부는 이들을 수용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더군다나 또 우크라이나 정부도 이들의 의사와 대한민국 정부의 수용 의사를 굉장히 존중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매뉴얼이 이제 마련된다면 반드시 한국으로 오게 되는 그런 희망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변수는 늘 있기 마련인데요. 우크라이나 정부가 지금 정확히 명확하게 입장을 인도주의적 관점으로 접근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국제법상 또 해결해야 될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 국제기구라든지 또 유엔의 개입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인데요. 결국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가장 명확한 건 본인들이 한국행이라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고 또 한국도 지금 그것을 수용하겠다라는 입장이고 우크라이나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행으로 오는 거는 명확하다. 하지만 단지 이제 시기가 언제인가 그게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죠. 우크라이나 입장은 어느 정도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게 러시아와 북한인 것 같은데 러시아와 북한은 이런 사례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반응했나요? 가장 중요한 거는 북한의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두 명의 북한군 포로는 한국 언론과 인터뷰 과정에서 자신들이 돌아가면 함대가 멸족된다. 그리고 우리가 왜 죽어야 하는지 당신들은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즉 북한 체제의 어떤 특징을 북한 체제가 갖고 있는 그 모순 그대로 인터뷰를 통해서 지금 말을 했는데요. 북한 당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처음에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한 사실조차도 숨겼죠. 지금 얼마나 파병이 됐고 어떤 피해가 있는지 사실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두 명의 북한군 포로가 만약 한국으로 오게 된다면 이들의 증언들을 통해서 국제법적으로 전쟁 범죄에 가담한 북한의 사실이 명확하게 세계에 알려지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더군다나 이 두 명의 북한군 포로는 청년들입니다. 이제 20대의 나이인데요. 이들이 겪었을 또는 이들이 지금 처음 했을 러시아 파병 당시의 어떤 상황이라든지 또 북한 내부의 인권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세상에 공개된다면 결국 북한 당국으로서는 북한 정권에 치명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북한은 지속적으로 아마 이 러시아의 북한군 포로 두 명의 교환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가 이 우크라이나와 전쟁 포로를 교환할 때 이 두 명의 이름을 콕 집어서 러시아로 송환해라, 보내라 이렇게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우크라이나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도주의적 사안에서 이 두 명의 송환은 있을 수 없다라는 입장을 지금 계속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번 사례 앞으로도 북한군 투항이나 탈북이 좀 영향을 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아주 중요한 사례가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북한에서 지금 러시아에 파병됐던 전사자들을 영웅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을 위해서 노래까지 세 곡의 신곡이나 만들고 또 해외 군사작전 전투위훈 기념관이라는 것을 직접 만들어서 김정은이 온갖 공을 지금 다 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해외에 나가서 즉 러시아에 파병되어서 전사한 것, 자폭한 것이 영웅이다라고 지금 영웅으로 그렇게 우상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두 명의 청년이 지금 본인들이 원하는 한국행으로 갔고 거기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 새로운 어떤 희망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는 모습들이 알려지게 된다면 그건 분명히 북한군 투항이나 또 탈북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우크라이나 정부도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우크라이나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나는 살고 싶다라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게 러시아군이나 또는 북한군의 투항을 유도하기 위한 하나의 프로젝트 프로그램인데요.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많은 북한군이 투항을 하게 된다면 그건 심리전으로서도 굉장히 중요한 승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반드시 이 두 명에 대해서 이 두 명을 북한으로 송환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한국으로 보내서 이 두 청년들의 새로운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분명히 원하고 있는 거죠. 북한군 타령은 좀 늘 거라고 보시나요? 추가 파병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봐야 되겠죠. 전황의 상황을 봐야 되는데 러시아로서는 더 이상 투입할 군인들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평가할 때 만약에 북한군이 참전하지 않았다면 이 전쟁은 이미 끝났을 전쟁이다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고 또 우크라이나의 현지 관계자들도 이 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러시아로서는 북한에 대해서 추가
추가 파병을 요청할 수밖에 없고, 하지만 북한은 이미 1차 파병을 통해서 본인들이 얻을 수 있는 어떤 경제적인 이익이나 군사적 부분들의 이익을 충분히 받았다고 지금 인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러시아가 북한에 어떤 것을 줄 수 있는가가 추가 파병이 하나의 조건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이게 많은 전사자가 사실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뭐 북한 당국이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겠지만 그래도 추가 파병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실제로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 성사된다면 남북 관계에는 어떤 파장이 예상되나요? 네, 사실 지금 남북 관계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북한은 남북 관계라는 표현을 이제 쓰지 않습니다. 조한 관계라고 말을 하고 있죠. 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의 외교적인 두 국가를 이미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뭐 대한민국을 주적이다, 불변의 주적이고 뭐 제1의 적대국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 정권 이재명 정부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북한에 대해서 평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상황이죠. 뭐 심지어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유럽을 순방할 때 이 북한군 파병이 엄연한 전쟁 범죄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북한의 외무성에서 담화를 발표를 했는데,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이재명 정부가 그동안 뭐 남북관계 개선이라든지 뭐 평화 메시지를, 평화 제스처를 그렇게 보내더니 결국 우리에게 이렇게 주적이라는 사실이 변함없는 똑같은 행동을 했다. 우리는 앞으로 이 적대적 관계를 계속 유지해 가겠다. 이렇게 이제 아주 강한 메시지를 표명을 했습니다. 즉, 이 북한은 명확하게 자기의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두 개의 국가론을 주장을 하면서, 김정은이 주장을 했으니까요. 두 개의 국가론을 주장하면서 대한민국과 자신들이 엄연히 다른 국가라는 것을 지금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에서 이재명 정권은 계속해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로 가야 된다, 평화체제를 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가 이 북한군 포로를 받는다? 뭐 북한으로서는 당연히 격렬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남북 관계가 그렇다고 이게 남북 관계가 파탄이 나느냐? 이미 지금 남북 관계는 좋은 관계가 아닙니다. 북한은 더 이상 대한민국에 대해서 신경 쓰지가 않는 상황인 거죠. 그렇다면 그럼에도 지금 우리 이재명 정부가 이 북한의 눈치를 보면서 이 두 명에 대한 국내 송환을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저는 큰 문제라고 보는데요. 뭐 남북 관계의 파장, 그거는 좋을 때 이야기인 거고, 더군다나 지금은 어떤 북한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뭐 남북 관계라는 표현 자체도 쓰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지금 이 두 명의 북한군 포로가 한국에 온다고 하면 북한의 반발은 굉장히 거세겠죠. 그렇지만 이미 그것은 예견된 거고, 이 대한민국 정부는 남북 관계에 대한 고려보다는 사람의 생명을 우선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 사람이 바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정부가 지금 어떤 움직임을 해야 될지 명확한 답이 나오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저희가 굉장히 분개하는 것이, 이 두 명의 북한군 포로는 대한민국 헌법상 엄연히 국민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의 신분으로 한국에 가겠다라고 명확하게 입장을 표명했다면 우리 정부가 직접 나서서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는 거죠. 더군다나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모든 국정의 방향들이 거기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지금 이 문제를 언급하고 있지 않고 외교부 자체도 뭐 비공개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소극적인 대응이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들이 한국으로 오게 되면 우리는 수용하겠다, 이렇게 이제 밝혔는데, 그게 굉장히 긍정적인 표현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에 와 있는 탈북민의 사례를 보면 되는데요. 북한 주민이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서 중국,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를 지나서 보통의 우리가 탈북 루트라고 말하는 태국 난민 수용소에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정부가 개입을 해서 한국으로 데려오는 구조거든요. 왜 가능합니까? 그들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거죠. 이 우크라이나 포로들 역시도 지금 전쟁 포로라는 어떤
특수한 상황에 놓여져 있긴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대한민국 정부가 나서서 이들을 데리고 와야 하는 의무가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 정부는 지금 그들이 대한민국에 온다면 우리는 수용할 것이다. 그러니까 알아서 오라는 이야기거든요. 우리 정부가 가서 뭐 데리고 오겠다,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굉장히 분개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거는 그들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크라이나에 직접 다녀오셨습니다. 실제 현지 분위기는 어떻고 전쟁의 참혹함 얼마나 심각한지 꼭 한국인이 알아야 되는 장면도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현지에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탈북민 단체가 이제 주도를 했는데요. 북한군 포로 2명을 구출하기 위해서 겨레월통일연대라는 곳에서 이 운동을, 구명운동을 1년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죠. 사실 마음은 딱 하나였습니다. 그들이 탈북민이었고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가 내 자식이다라는 생각들이 있었던 거죠. 아무래도 한국 출신 사람들이 북한군 포로를 바라보는 인식과 또 탈북민들이 바라보는 시선은 전혀 다를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에 함께 동행한 이병림 대표라는 분은 탈북 과정에서 아들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내 아들은 잃었지만 북한군 포로들은 꼭 살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현장까지 동행을 하게 됐는데요. 사실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정말 결정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뭐 주변에 많은 분들이 왜 그 위험한 곳까지 가려고 하느냐라는 것부터 해서 또 아는 얘기도 많았었고, 또 실제로 지금 그 우크라이나에 직접 갈 수 있는 방법들이 없습니다. 저희도 폴란드 바르샤바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서 그 바르샤바에서 폴란드 국경까지 기차를 5시간 타고 또 폴란드 국경에서 우크라이나 키우까지 13시간을 기차를 타고 갔기 때문에 이동 동선도 길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저희가 현장까지 가게 된 거는 결국 그들이 우리의 아들이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가기 전에 저희가 현지에서 온 그 보안 서약서까지 작성할 정도로 굉장히 그 보안에 좀 민감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 중이었고 또 저희가 만나는 현재 관계자들이 늘 타겟이 될 수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동하는 동선이 노출이 되거나 하는 것을 극도로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가기 전에 뭐 심지어는 가족들에게도 알리지 말아야 한다. 그 일정에 대해서 상세한 일정을 그 정도로 저희가 보안 서약서를 다 쓰고 그렇게 다녀올 수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간 걸음이 뭐 굉장히 위험한 곳을 다녀왔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정말 이 두 청년들이 반드시 살아서 대한민국에 와야 된다라는 그러한 마음 하나 가지고 갔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의 걸음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뿐입니다. 우크라이나 현지에 가서 저희가 느꼈던 것은 처음에는 이게 정말 전쟁 중인 국가가 맞는가?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일상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전쟁 중인 국가에서 뭐 심지어는 식당과 뭐 카페 뭐 이런 곳에 당연히 이제 뭐 줄을 서기도 하고 또 사람들은 뭐 그냥 일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죠. 현지 관계자에게 물어봤는데요. 아니 지금 전선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전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뭐 평화로운 것까지는 아니지만 일상을 살아가고 있냐 이렇게 질문했는데 참 그 충격적인 답변이었는데요.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이러한 전쟁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 중에 그러면 항상 모든 사람들이 그러면 참호에 지금 대피소에 들어가 있어야 되느냐, 그리고 뭐 일상을 포기해야 되느냐, 뭐 우리는 이 전쟁 중인 상황이지만 우리의 길을 가고 있다. 그리고 이 전쟁은 단지 우리가 영토를 조금 수호하는 그런 차원의 전쟁이 아니라 이 침략 전쟁, 즉 자유를 지키기 위한 그러한 전쟁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이 무너질 이유가 없다. 이런 인식들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심지어는 저희가 있는 기간 중에 좀 놀라운 일들이 많았는데요. 러시아가 이제 전승절을 기념해서 행사를 했는데 이 전승절 행사가 끝나고 나서 양국 모두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게 이제 5월 9일이었는데요. 그 전까지도 사실 길을 가다가도 계속 공습경보가 울립니다. 심지어는 호텔에도 지하 4층에 대피소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공습경보가 울리면 다 방공호로 내려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이 전쟁이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또 이게 대규모의 공습이 이제 아니니까 이 전쟁 그 공습경보가 울려도 그냥 일상이 유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게 일상을 유지하고 있다가도 그냥 옆에 아파트가 드론 공격을 당해서 그냥 폭파해버리는 경우도 생깁니다. 뭐 심지어는 지하철역이 공격을 당해서 폭파되는 경우도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전쟁의 위협과 공포감 속에
속에서도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굴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일상들을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뭐 사실 그렇지만 저희는 좀 무섭기는 했죠. 왜냐하면 도착하자마자 뭐 계속 공습 경보가 울리고 또 해제 경보 울리고 그런 상황들이 이제 지속되었는데 중요한 건 5월 9일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분기점이었는데요. 러시아 전승질 행사가 끝나고 반드시 양쪽 모두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할 것이다. 그래서 그 일정을 조절해서 이제 뭐 다시 여기를 빠져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까지도 이제 생각을 했는데 놀랍게도 5월 9일 날 아침에 이 속보가 하나 떴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을 성사시킨 겁니다. 5월 9일부터 11일까지. 그런데 저희가 우크라이나 키우에 머물렀던 그 일정이 11일까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3일간 이제 휴전이 된 상태니까 뭐 당연히 어떠한 공격도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키우 시내를 나가보면 그 맥도날드 앞에 수많은 청년들이 뭐 와서 일상의 여유를, 일상을 즐기고 뭐 심지어는 버스킹도 하고 그런 모습들도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 전쟁의 어떤 양상의 모습, 전쟁의 그 참혹함과 또 일상을 같이 이제 볼 수가 있었는데 그래도 제일 참혹했던 장면은 바로 그 키우 광장에 있는 전사자들의 추모 공간이었습니다. 정말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이 국기가 꽂아져 있었는데요. 그 국기 하나가 바로 전사자 한 명을 의미했습니다. 그 전사자들의 사진을 거기에 이제 놓고 국기를 꽂아 놓은 거죠. 그러면 가족들이 와서 그 사진을 닦아주거나 또는 이게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빛바랜 사진 액자를 새롭게 교체하기 위해서 유가족들이 옵니다. 그 사진 하나마다 너무나도 많은 사연들이 있었는데요. 한 여성이 앉아서 그렇게 몰래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그 전사자는 자신의 남편이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을 잃어버린 아내의 눈물도 볼 수 있었고 또 남동생을 잃어버린 누나의 모습도 또 20대 청년의 전사자는 정말 저희의 마음을 울렸는데요. 우크라이나에서는 25살부터 지원 의무병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의 나이가 20살이었습니다. 자원한 겁니다. 그런데 이 20살의 청년이 전사를 했고 그 가족들과 또 여자친구죠. 함께 와서 추모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바라봤는데요. 제가 정중하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 예전에 낡은 액자를 주시면 제가 잘 기억하겠다. 그렇게 추모하겠다라고 했더니 그것을 저에게 주셨는데요. 주시면서 그 뒤편에 쓴 사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는데 국가는 영원히 당신을 기억한다. 영웅은 잊혀지지 않는다. 이런 글귀가 그 액자 뒤에 쓰여 있었습니다. 20살이었습니다. 저는 어떤 전쟁의 참혹함을 키우에서 보지 못했습니다. 뭐 미사일이 날아오거나 드론이 폭파하는 장면을 보지 못했지만 그들의 눈물이 너무나도 잔인하고 참혹하다라는 것을, 전쟁이 정말 이토록 아프다라는 것을 현지에서 경험할 수 있었고, 그렇게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우크라이나의 청년들이 전장터에서 지금 쓰러져 가고 있고, 그게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참혹한 현실이죠. 뭐 그것뿐만 아닙니다. 어느 여성은 제가 거기에서 촬영을 한 2시간 정도 하고 있었는데 그 한 1시간 이상 계속 그 자리에서 그냥 서서 아무 말 없이 그 사진만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도 있었습니다. 어떠한 것으로 사실 그 슬픔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누군지 물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사실 제가 그 20살 청년이나 또 아들과 며느리를 잃은 그 아버지에게는 다가가서 어떤 사연인지 그렇게 여쭤보기도 하고 함께 얘기도 나눌 수 있었지만 아무 말 없이 1시간 이상 그렇게 서서 두 손을 모은 채 눈물을 흘리면서 또 그것을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그 사진을 바라보고 있는 그 여성에게는 도저히 말을 걸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전쟁이었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정말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6.25 전쟁의 그 참혹한 순간을 지나온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세대들은 정말 너희는 전쟁을 모른다, 이렇게 전쟁이 얼마나 참혹한지 너희는 모른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저는 정말 그것을 경험을 했고 어떠한 경우라도 정말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죠. 방금 그 국기 하나당 전사자 한 명이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우크라이나가 전사자를 추모하는 좀 특별한 방법이 있었을까요? 네, 우크라이나 키우 수도 한복판에 가장 중심지 광장 추모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한국으로 치면 광화문 광장 한복판에 그 추모 광장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전쟁 중인 상황이니까 매일같이 이 전사자들의 유가족과 그 운구차가 이 광장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고 신기하게도 그 교통 통제를 하는 경찰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운구차가 들어오면 자연
자연스럽게 거기 자리에 있었던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그 자리에서 한쪽 무릎을 꿇습니다. 그 자리에 서서 함께 그 모습들을 바라보며 그 전사자들에 대한 예우를 표합니다. 저는 그게 국가라고 생각했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목숨을 잃은 그 전사자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무릎을 꿇을 수 있는 나라. 그렇기 때문에 이 우크라이나 정부가 북한군 포로 2명에 대해서도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이들을 처리하겠다, 한국으로 보내겠다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즉, 이 2명의 포로들을 어떤 정치적인 이벤트나 경제적인 이익을 더 받기 위해서 협상용으로 그렇게 활용하지 않고 정말 인도주의적 그리고 자유라는 가치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가, 또 그 민족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정말 우리도 이 전사자들에 대한 예우, 다른 것이 아니라 한쪽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리고 그들을 기억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온 국민들 가운데 자리 잡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키이우 다녀오셨어요. 실제로 폭격이나 공격을 받은 건물들의 잔해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모습이었나요? 네,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초기에 이제 키우는 공격의 주 타겟이 되었기 때문에 많은 피해가 있었죠. 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복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사일 공격을 받게 되면 당연히 화재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그 며칠 정도 지나면 다시 건물을 이제 복구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전쟁 피해를 당하지 않고 있다라는 자신감을 계속 보여주기 위함인데, 그럼에도 여전히 남겨진 건물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복구를 하지 못한 채 파괴된 건물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보시는 이 건물도 지하철역입니다. 이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을 받아서 파괴된 건물의 잔해가 곳곳에 이제 남아 있는 게 보이고, 또 그 우크라이나 키우 중앙역에서 보면 멀리에 아주 큰 건물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이 모습인데요. 제가 이제 너무 멀리에서 찍어서 자세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이게 삼성 건물입니다. 현지에서 참 삼성이라는 이 간판을 보게 된 것도 너무나 또 자랑스러웠는데, 전 세계 지금 어디를 가도 삼성이라는 기업의 힘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 대한민국 힘이 되겠죠. 그런데 이 건물도 역시 드론 공격에 의해서 파편으로 모든 창문들이 다 깨진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거를 복구하지 않고 그대로 이제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 거죠. 우크라이나 정부가 지금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이 의식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몇 군데 정도 이제 남겨둔 그런 이유도 있고, 또는 뭐 복구를 경제적인 이유로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건물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쟁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 수 있었고, 더 나아가서 이게 수도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선과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거죠. 뭐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곳인데 이곳에도 이 드론과 미사일 공격으로 파괴된 건물이 있다고 하니까 정말 이 21세기 전쟁의 양상이 어떻게 바뀌어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었던 곳이고, 감사라는 표현을 하기도 참 죄송스럽지만 제가 찍은 바로 이 장소가 저희가 우크라이나를 벗어나고 이틀 만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다시 공격했는데 바로 이 자리에 미사일이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녀와서 정말 이틀 사이에, 이틀 간격으로 이 생과 사의 구분이 나눠졌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참 감사한 순간이었는데요. 저희가 돌아오고 나서 2, 3일 정도 뒤에 이 전쟁, 4년 동안의 전쟁 중에 가장 큰 대대적인 이 폭격과 미사일 공격이 있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쟁 4년 기간 중에 가장 많은 드론과 미사일 공격이 지금 우크라이나가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인데, 양쪽 모두 지금 대대적인 공격과 이걸 지금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만약에 지금 우크라이나에 가라고 한다면 간다고 결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냥 한국의 뉴스만 보더라도 어젯밤에 가장 많은 4년 동안의 전쟁 가운데 가장 많은 이 드론과 폭격 미사일 공격이 우크라이나 키우에 있었다, 또는 러시아 모스크바에 드론이 떨어졌다, 이런 뉴스들이 지금 계속 국내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녀온 그 시점이 어떻게 보면 가장 안전한, 사실 전쟁 중에 안전한 시기라는 것은 없지만 그나마 좀 안전한 시기에 다녀올 수 있었고, 또 현장에 가서 북한군 포로 2명을 위한 좋은 성과들을 좀 낼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크라이나 주민들은 당연히 전쟁이 빨리 끝나길 좀 기대하고 있을 것 같은데 지도자인 젤렌스키에 대한 생각은 어떤지, 그리고 전쟁이 언제 끝난다는 생각은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국민들의 어떤 위대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본인들은 이 프리덤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신들이 지금 전쟁의 상황에 놓여 있지만 그것이 물론 자국을 이제 지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지만 전쟁의 어떤 명분이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한 전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당연히 본인들이 감수해야 될 어떤 희생들을 굳건히 이겨내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뭐 드론 공격이 이제 있으니 어떤 공습 경보가 발행하면 두려움이나 동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담담하게 그 상황들을 받아내고 있었고 일부 주민들은 대피소에서 생활하고 그런 주민들도 물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그 일상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잘 보여줬고 물론 그러면서 이 전쟁이 하루 더 이제 빨리 끝나기를 원하고 있었지만 그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나 또는 우크라이나에서 만났던 그 현지 시민사회단체들의 생각들을 들어보면 이 전쟁이 곧 끝날 것 같지는 않다. 굉장히 장기화될 것이다. 왜냐하면 사실 지금 누구도 서로 양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휴전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그 기준들이 맞아야 되는 건데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나 지금 이 상태로 전쟁을 끝낼 수는 없다라는 인식들이 굉장히 팽배해 있어서 조만간 전쟁이 끝날 것 같지는 않다. 이게 장기화를 준비해야 된다. 이런 움직임들이 많았었고 그 장기화의 과정 속에서 우리의 일상들은 여전히 지켜나간다라는 것이 이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이 전쟁을 인식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우크라이나 어디에도 반전 시위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뭐 전쟁을 사실 지지하거나 그런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 전쟁에 대해서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전쟁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고 또 곳곳에 이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퇴역한 군인들이 현장에서 현지에서 수거한 전쟁 노획품들이 세워놓고 뭐 심지어는 거기 드론도 있었는데요. 그러한 장애물들을 세워놓고 시민들에게 자발적인 성금을 받아서 그것을 전장으로 물품들을 보내는 일을 하고 있었고 또 많은 시민들이 거기에 동참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것을 보면서 이 제렌스키 대통령에 대한 어떤 지지라든지 또 국민들이 정부를 믿고 이 전쟁에 지금 대비하고 수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현지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이 전쟁을 뭐 반대하거나 빨리 끝내라 이 전쟁을 반대한다 뭐 이렇게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이 아니니까요. 결국 이 정부를 믿고 그만큼 정부에 대한 신뢰가 있었고 또 정부는 이 전쟁에 대해서 자국의 이익과 또 더 나아가서 그 자유라는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서 이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최근 김정은은 여자 축구팀 우승 성과를 강조하고 또 내고향 축구단이라는 축구팀을 등장시키기도 했습니다. 김정은 왜 이렇게 간부들과 주민들에게 팁을 내고 있는 건가요? 내고향 축구단 여러분들 익숙하시죠? 한국에 왔다 갔고 우승까지 하고 돌아갔습니다. 심지어는 통일부에서 남북협력기금을 이용해서 3억 원을 응원단에게 지원을 하기도 했죠. 깜깜이 지원이다라고 비판도 지금까지 많이 있는데요. 어떤 단체에게 어떻게 쓰였는지도 확인하지 못하고 있고 이 3억 원이라는 돈이 북한 선수단의 응원을 위해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평화라는 관점에서 보면 북한에서 온 같은 동포를 응원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놀랍게도 북한 선수단이 온 거는 클럽 대항전입니다. 사실 북한에서 클럽이 있다라는 것도 참 굉장히 의아스럽기는 한데요. 이 클럽 대항전에 와서 국기를 흔든다. 북한 축구 선수단 끝나고 나서 인공기를 들고 활보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결국은 통일부가 남북협력기금에 3억 원을 들여서 응원한 팀이 인공기를 들고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다녔다라는 그 사실은 당연히 비판받아야 될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 과연 북한에서 이 내고향 축구단을 비롯해서 축구란 어떤 의미인가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북한에서 축구는 그냥 축구가 아닙니다. 일단 김정은이 이 체육강국을 주장을 했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국가 제일주의라는 것을 이제 표명을 했는데 이 우리 국가 제일주의라는 것이 결국은 이 정치적인 선전 수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체육이고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축구라는 게 하나의 중요한 수단이라는 거죠. 이 북한의 여자 축구단 굉장히 기량이 뛰어나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기량을 갖고 있는데 김정일이 강성대국을 강조했다면 김정은은 지금 체육강국을 표방을 했죠. 그런데
그런데 그 체육 강국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 국가를 우선시해서 뭐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한일전을 했다. 그러면 누구 응원합니까? 당연히 한국 응원하죠. 그거는 애국주의의 발현이 들어가는 거죠.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축구라는 것이 해외에 나가서 어떤 경기를 했을 때 우승을 할 정도의 영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김정은은 이 축구라는 것을 통해서 국가주의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애국주의입니다. 자, 내 고향 축구 선수단 평양에 돌아갔습니다. 제일 먼저 뭘 했을까요? 평양 순환공항에 수없이 많은 인파들이 환영 행사를 했고 그들은 무도차를 타고 평양 시내를 활보합니다. 자, 이 클럽 대항전에 가서 우승한 선수들에게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만약에 한국에서 아시안 선수 클럽 대항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프로 축구팀이 우승을 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인천공항에서 그들을 환영하는 대대적인 행사를 하고 그들을 서울 시내에 무도차를 태워서 시간행진을 할 수 있습니까? 안 하거든요.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북한은 왜 합니까? 축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김정은이 국가주의를 선전하는 우리 국가 제일주의를 선전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 중에 하나가 바로 축구였고 그 대표한 것이 바로 내 고향 축구 선수단이었죠.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그들을 국민의 세금을 들여서 응원하고 인건비를 할부하게 만들고 그들을 또 평화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씌웠습니다. 너무나도 잘못된 거죠.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는 사안입니다. 북한은 축구를 좀 다른 종목보다 중요하게 육성하는 느낌이 실제로 김정은이 의도를 하고 있는 걸까요? 네, 김정은이 체육 강국을 주장을 했는데 그러면 결국은 해외의 어떤 대회에 나가서 성과를 거둬야 되는 거죠. 그런데 북한이 국위 선양을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바로 체육이고 그 체육에서도 다양한 종목들이 있는데 가장 잘 할 수 있는 종목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여자축구라는 겁니다. 이 여자축구의 기량은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어서 결국 이번에 한국에 온 팀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런 축구단을 활용해서 체육 강국, 더 나아가서 어떤 국가 제일주의, 국가 우선주의 이런 부분들을 인민들에게 선전을 하는 거죠. 자, 이번에 내 고향 축구단 돌아가서 또 어디에 갔습니까? 뭐 평양의 환영 행사 끝나고 김정은이 공식적으로 이들을 초청해서 치하한 것이 아니고 중앙간부학교 80주년 기념 행사에 이들을 초대했습니다. 이것도 참 놀라운 일이죠. 자, 가정해 보면 이런 겁니다. 해외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뭐 북한이 했던 것처럼 공항에서 환영 행사하고 시가지에 무도차를 타고 그렇게 대대적인 환영 행사를 하면 끝난 거죠. 그리고 다시 그들을 불러서 그냥 치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중앙당 간부학교 80주년 기념 행사에 초청을 해서 시범 경기를 또 하게 한 겁니다. 즉 간부들에게 또는 인민들에게 북한 주민들에게 이 선수단의 활약상을 보여준 거죠. 왜 했겠습니까? 이 선수단처럼 해외 선수단처럼 국가를 위해서 무조건 희생해라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중요한 의도가 있었던 거죠. 더군다나 이들이 경기한 곳이 어디입니까? 한국입니다. 북한은 지금 한국을 제1의 주적, 불변의 주적, 제1의 적대국으로 규정을 해놓은 상태고 김정은이 두 개의 국가를 주장했기 때문에 한국은 그야말로 적대국입니다. 그 적대국이 한복판에 가서 한국과 경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한국을 또 이겼어요. 그리고 거기에 인공기를 막 휘날리고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정치적인 선전수단으로 활용하기 좋습니까? 즉 중앙당 간부학교, 뭐 북한의 최고의 엘리트를 키워낼 수 있는 바로 그러한 곳인데 그 80주년 창립 행사에 이 축구단을 초청했다라는 것은 당연히 이 국가 제일주의, 국가 우선주의를 선전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다분히 들어간 연출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내 고향 축구단이 우승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이런 스포츠 성과를 어떻게 받아들이나요? 네, 무엇보다 북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김정은의 교시입니다. 김정은이 지금 대한민국에 대해서 두 국가론을 제시를 했고, 뭐 심지어는 조한 관계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그들에게 불변의 주적이자 적대국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내 고향 축구 선수단이 한국에 가서 한국 대표를 이기고 돌아왔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인식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해외에서 아시안컵에 뭐 우승을 하고 돌아왔다는 것이 아니고 적진에 가서 승리하고 돌아왔다. 적진에 가서 적군을 무리치고 돌아왔다라는 인식이 훨씬 더 강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 축구는 이 정치적인 수단으로 계속 활용되고 있다라는 거죠. 북한의 이 우승 소식 이후에 북한의 노동신문은 연일 이 내 고향 축구 선수단의 그 우승 소식을 전하면서 당연히 그 기량 전하고 있고 주민들은 이들의 그 우승 자체가 그 지금 북한이 강조하고 있는 우리 국가 제일주의를 가장 잘 구현한 것이다라는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 단순히 이 축구
선수들뿐만 아니고 북한 당국이 왜 이렇게 이 축구 선수단에 대한 성과를 강조하겠습니까? 북한이 말하고 있는 바로 영웅주의, 국가주의의 강조입니다. 즉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면 국가가 여기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하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북한에서는 어릴 때부터 일당백 자폭 정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국가를 대표해서 싸우는 것이 그게 뭐 잘못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게 국가를 위해서 싸운다기보다는 누구를 위해서 싸우는 겁니까? 바로 수령을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김정은의 군대, 뭐 김정은의 선수단 이렇게 이제 표현을 북한에서는 실제로 하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가 흔히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니 국가대표 선수들이 국가를 위해서 경기하는 것이 뭐가 잘못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북한에서 말하는 우리 국가 제일주의라는 것은 수령 절대주의입니다. 김정은 개인에게 충성하기 위한 우성인 거지 그게 어떤 국가의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애국주의와는 또 다른 관점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그래서 축구 선수단 보면 저는 정말 그 영상 보면서 너무나도 황당했는데요. 이 선수단들이 막 팔짝팔짝 뛰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지 않습니까? 김정은을 보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들 정말 축구 선수단이 할 수 있는 행동입니까? 아니 우리가 보통 스포츠라고 하면 뭐 정치, 국적 이런 걸 떠나서 정말 정정당당한 매너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축구 선수로서 할 수 있는 행동입니까? 저는 정말 이게 이 북한 정권의 본질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이 선수단, 이 내고향 축구단 감독 리유일 감독 한국과 기자회견을 할 때 굉장히 거칠게 항의했지 않습니까? 뭐 자신들의 국호를 제대로 불러라. 왜 이렇게 격한 반응을 보입니까? 바로 김정은이 말한 두 개의 국가 때문에 이렇게 대한민국에 와서도 민감한 반응을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 감독, 김정은 만나고 어떻게 합니까? 야, 이게 정말 축구 선수단 감독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모습인가 할 정도로 같이 선수들과 뛰면서 그렇게 좀 굴욕적인 뭐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는 모르지만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북한에서 그냥 스포츠가 아닌 거죠. 결국은 이 자신이 적진에 가서 적군을 물리치고 돌아온 뭐 그런 장수와 같은 모습으로 김정은 앞에서 보여지는 그런 모습처럼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저는 정말 이 북한의 행태를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고요. 그와 똑같이 우리 정부가 보여준 북한 선수단에 대한 평가 역시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들을 두고 뭐 북한 선수단의 한국 경기가 8년 만에 이루어지는 경기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았지 않습니까? 뭐 남북한 체육교류의 시작이니 뭐 막혀있던 남북 관계를 뚫을 수 있는 어떤 돌파구가 된다느니 뭐 이런 말을 했지만 결국은 그건 우리만의 생각이었던 거죠. 북한은 이 스포츠 교류라고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말 그대로 주적인 곳에 가서 이 인공기를 꽂고 돌아온 그런 승전보를 울린 정치적인 수단으로 축구 선수단을 바라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정말 지금 이 대한민국 정부의 대북 정책이 얼마나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거죠. 정말 정신 차려야 합니다. 우리가 두 개의 국가가 될 수 있습니까? 남북한이 아닌 조한 관계라고 여러분들 부를 수 있습니까? 북한이 김정은이 그렇게 주장을 했고 지금 축구 선수단은 그런 의미로 지금 여기 와서 축구를 하고 돌아간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통일부에서 그 주장과 맥을 같이 하게 3억 원이라는 세금을 들여서 응원까지 하고 더 나아가서 이것을 무슨 평화를 쌓았느니 남북 교류의 어떤 돌파구가 된다느니 이렇게 지금 시대착오적인 비현실적인 인지를 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문제입니까? 국민들의 관심은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네, 북한이 이런 체육 외교는 실제로 외교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단순히 정치 선전, 선동용으로 쓰고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답은 명확하지 않을까요? 북한의 체육 외교가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답변하고 싶은데요. 북한이 사실 우리가 스포츠 체육이라고 하면 뭐 정정당당하게 국적을 넘어서서 정말 스포츠인으로서의 그 정신이 있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북한이 보여주고 있는 그 행태는 굉장히 비매너적입니다. 이번에 왔을 때도 언론과 접촉하는 것은 극히 차단을 했고 이 스포츠라는 관점에서 사실 이들의 모습들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경기장에서 그들이 뭐 사실 이겼기 때문이지 만약에 지고 있던 경기라면 얼마나 비매너적인 그런 모습들을 지금까지 우리는 잘 봤지 않습니까? 결국 그들에게 정정당당한 스포츠라는 것은 없습니다. 오로지 정권과 김정은을 위해서 이겨야만 산다라는 그거 하나만 존재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북한의 체육외교 전혀 그 단어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고 뭐 또 어떤 분들은 이 막혀있는 남북관계를 뭐 비정치적인 스포츠 교류를 통해서 이것을 풀어나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정말 지금 비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김정은이 두 개의 국가를 얘기해 놓은 이상 남북한의 과거처럼 같은 동포 동족의 개념으로 어떤 스포츠 교류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스포츠를 뭐 비정치적인 것으로 간주하는데 북한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스포츠는 결코 비정치적인 이벤트가 아닙니다. 북한에서는 특히 축구는 더할 나위가 없죠. 그런 점에서 남북한 체육 교류를 통한 뭐 평화 관계
뭐 이런 주장들 저는 전혀 비현실적이라고 보고 지금 북한이 인식하고 있는 것과는 전혀 맞지 않는 거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가 마치 평화를 이룬 것처럼 그렇게 현 정권이 얘기하는 것은 정말 국민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에서 축구는 결코 축구가 아닙니다. 네, 북한군 파병 이제는 뭐 사실 됐습니다. 가장 큰 군사적 수확이 북한에게 있다면 무엇일지, 그리고 이번 전쟁을 통해서 어떤 전술들을 배우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저희가 이번에 우크라이나 키우에 갔었는데요. 전쟁이라는 것이 얼마나 참혹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가기 전에 저희가 현지의 영상들을 좀 이제 입수를 해서 봤는데, 보통 우리가 전쟁이라고 하면 뭐 이 병력과 뭐 탱크 이런 걸 앞세워서 어떤 전선이 이제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건데, 이번 전쟁의 양상은 특히 21세기 전쟁의 양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건데 바로 자폭 드론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우크라이나에 가겠다라고 이제 결정을 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현지에서 온 영상들을 보면 이 자폭 드론이 우크라이나의 수도죠. 키우 도심 한복판에, 즉 주민들이 살고 있는 그냥 아파트에 자폭 드론이 날아와서 그냥 폭발을 합니다. 그러면 사실 전쟁이라는 것이 어떤 전선이 형성되고 뭐 후방이 있는 개념이지만 21세기 전쟁의 양상이 완전히 달라진 것이 수천 킬로미터, 수백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그러한 곳에도 이 자폭 드론이 날아와서 민간인과 군인들의 구분 없이 누구라도 전쟁 피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북한군이 이번에 파병을 하면서 얻었던 가장 큰 수확은 무엇일까? 저는 실전 경험이라고 봅니다. 21세기 전쟁의 양상이 정보전, 드론전으로 완전히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는 그것을 지금 실전 경험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북한군은 현장에서 직접 그 전쟁을 치른 거죠. 처음에 북한군이 파병되었을 때는 과거의 전투 형태 때문에 굉장히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자, 북한군이 뭐 드론 공격을 받아본 적이 실전 있습니까? 뭐 실전에 간 적이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 초기에는 이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에 뭐 무방비로 그냥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한 것에 방어를 하게 되는 어떤 전술적인 요인들을 파악하게 된 거고, 그래서 결국 이 북한군이 전선의 상황을 완전히 뒤바꿔 놓게 된 거죠. 자, 이러한 경험들, 저는 뭐 북한이 이번에 파병을 해서 경제적인 지원, 식량, 군사적인 지원, 뭐 여러 가지 이익을 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가장 큰 수학은 바로 실전 경험을 한 것이다. 그것도 21세기 전쟁 양상의 변화된 전쟁 양상을 그대로 체감했다라는 것이 아마 이번에 가장 큰 수학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북한군 전투력이 엄청나게 업그레이드 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지, 그리고 이 드론전 경험이 한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클지 어떻게 보시나요? 전쟁의 양상이 완전히 지금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실 상상했던 거죠. 뭐 예를 들면 군인들이 실제로 전투에 나가지 않고 게임기 같은 모니터 하나 놓고 거기에 미사일이라든지 뭐 드론을 조종해서 전쟁을 한다. 가상의 현실에서나 있을 법한 이야기였는데 그게 지금 전쟁에서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북한은 분명히 이러한 전투 경험들을 체득했을 수밖에 없고, 더 나아가서 뭐 정보전 또 드론전 이런 거에 대한 굉장히 강력한 전술적 이익을 획득을 하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우려스러운 게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상황입니다. 우리는 지금 있는 드론 사령부마저 해체시켰지 않습니까? 우리는 드론 공격에 방어할 준비가 사실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우크라이나 키우에 있을 때 이 전선과는 물론이고 러시아와 뭐 수천 킬로, 수백 킬로 떨어져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럼에도 드론이 날아와서 민간인 지역의 아파트를 공격을 합니다. 네, 만약에 한국에서 전쟁이 벌어졌다. 뭐 정말 생각하기도 상상하기조차 싫은 일인데요. 하지만 전쟁이 발생하게 되면 이 남북한의 거리는 너무나도 가깝습니다. 평양에서 서울까지 불과 뭐 200km 안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드론 공격이 이루어지게 되면 한국은 사실 지금 거기에 방어할 능력이나 또는 실전 경험을 한 번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사실 조금 다른 차원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사실 뭐 같은 레벨에서 비교하기는 그렇지만 한국은 북한이 보낸 오물풍선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것조차도 우리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북한이 드론 공격을 감행한다? 막을 수 있는 어떤 역량이나 방어 능력을 우리는 갖고 있지 못하는 거죠. 동시에 지금 대한민국이 그런 공격에 똑같이 대항할 수 있는 공격력이 있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이 북한군이 이번 러시아 파병에서 경험한 드론전, 정보전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협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 전차가 대량으로 파괴됐다고 합니다.
이것도 드론이 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우크라이나 키우에 갔을 때 그 외교부 청사 앞에 전쟁에서 실제로 그 파괴된 러시아 장비들을 그대로 이제 옮겨와서 전시를 해뒀는데요. 사실 전시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그 모형이라고 보통 이제 생각을 하죠. 하지만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전쟁 중인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뭐 단순히 그냥 안보 교육 차원에서 전시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전투 현장에서 노획된 장비들을 지금 외교부 청사 앞에 그대로 이제 갖다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이 러시아의 뭐 T-82 탱크라든지 그 전차가 이 드론 공격에 방어하기 위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개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포 자체를 완전히 이제 개조를 해서 이 드론 공격에 방어하겠다라고 했지만 그걸 막아내지 못한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전쟁이라는 개념은 탱크와 병력이 이제 같이 가서 전선에서 뭐 포를 쏘고 전쟁을 하는, 전투를 하는 그런 형태를 보통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자폭 드론이 날아와서 이 전차를 공격한다든지 하니까 이 무방비로 그냥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더군다나 여기에 또 하나 북한군의 전투력인데요. 이 북한 당국이 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 군인들을 영웅화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어떠한 경우에라도 포로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전쟁 중에 포로가 되지 말고 자폭을 했다라는 것이 영웅화처럼 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전쟁 중에 지뢰를 북한군이 온몸으로 6턴으로 그냥 뚫고 가서 그 지뢰밭을 개척을 했다. 그래서 그가 영웅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알고 있었던 기존의 어떤 전투 양상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 거고, 거기다가 북한군의 전투 역량이라는 것이 정말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그러한 본인의 생명을 자폭을 해서라도 자폭을 하는 게 영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군인들이니까 우크라이나가 당해내기가 어려웠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북한이 실전 경험을 엄청나게 축적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군사 균형 변할 것 같고요. 지금 그러면 한국군이 가장 시급하게 보완해야 할 문제는 드론 방어일까요? 아니면 다른 부분이 있을까요? 저는 이번 전쟁의 양상을 보면서 정말 전쟁이 당연히 참혹하고 공포스러운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직접 그 참혹한 모습들을 봤을 때 과연 우리는 이 전쟁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가? 정말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는 말이 있는데요. 우리는 엄연하게 이제 현실을 봐야 되는데요. 휴전이 된 상태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지금 전쟁 중인 상황이고 우리는 휴전인데, 이 전쟁 중의 상황에서 뭐 전방과 후방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어디든지 이 드론이라든지 정보전에 의해서 누구라도 피해를 당할 수 있는 게 바로 21세기 전쟁의 참혹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북한군의 경험한, 이번 전쟁을 통해서 경험한 실전 전투 능력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러한 군사적인 역량들을 강화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고, 더 나아가서 전쟁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그런 안보의식이 저는 가장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라고 봅니다. 사실 대한민국의 군사력 너무나도 강합니다. 북한과 비교했을 때 객관적 수치로는 절대적인 우위에 있다고 봐야 되겠죠. 하지만 과연 전쟁이 발생하게 되면 북한군이 가지고 있는 자폭정신,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심리전, 사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정말 우리가 지금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가? 전쟁을 원하는 사람은 누구도 없습니다. 하지만 남북한이 지금 휴전 중이라는 상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한다면 반드시 전쟁을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군 파병 여쭤볼게요. 북한군 파병은 계속 진행되고 또 늘어날 것으로 보시나요? 우크라이나 현지 관계자들은 지금 전쟁의 양상을 장기전으로 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곧 끝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어서 사실 저희도 굉장히 좀 놀랍고 실망스러웠는데요. 전 세계 어디에서도 전쟁이 사실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북한군의 추가 파병 가능성은 열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러시아로서는 더 이상 전선에 투입할 병력이 지금 없는 거죠. 뭐 일각에서는 약 100만 명 이상이 전사했고 우크라이나에서도 50만 명 이상이 전사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1차 세계대전보다 훨씬 더 긴 지금 4년이 넘게 이 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로서는 북한에 대해서 추가 파병을 요청할 수밖에 없고, 또 이번 파병을 통해서 이 북한군의 전투력이 얼마나 높다라는 것을 실제로 확인했지 않습니까? 전 세계 어느 군인도 이렇게 자폭을 하면서 또 그것이 영웅으로 대우하면서
이 전투에 나서는 그런 군인들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북한 정권의 잔악함이 이번 파병에도 그대로 드러났다고 봐야 되는 상황인데요. 사실 뭐 우리는 파병을 할 때 국내 여론이라든지 또 정치적인 어떤 견제의 수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북한은 당국이 결정하면 끝입니다. 그러면 김정은이 결정하면 그만인 거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군인들이 해외에 가서 전사를 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국가와 조국을 위해서 충성하고 정권의 수령을 위해서 영웅처럼 그렇게 장렬하게 승화했다라는 것이 북한 내부에서 이미 그것을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죽음의 마케팅이라고까지 표현을 했는데 김정은으로서는 추가 파병의 요청이 오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더군다나 북한이 받을 수 있는, 즉 기존의 식량이나 뭐 원유나 또 그런 경제적인 이익뿐만 아니고 북한이 지금 원하고 있는 뭐 정찰 위성이라든지 또 미사일이라든지 뭐 이런 고강도의 군사 기술을 전수받을 수 있다면 뭐 북한으로서 당연히 추가 파병을 고려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북한군의 파병을 강력히 규탄을 해야 되는 거고 어떠한 경우에라도 추가 파병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러한 대한민국 정부의 강력한 입장과 또 우리 국민들의 관심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사실 뭐 남북 관계가 좀 좋지 않다라는 정도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 차가 막힐 때도 있고 또 시원하게 뚫릴 때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남북 관계는 그래왔거든요. 남북 간의 사이가 굉장히 가까울 때도 있었고 또 뭐 굉장히 적대적인 때도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그러한 남북 관계가 좋다 안 좋다를 떠나서 북한은 조한 관계라고 말을 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북한이 동포가 아니다라고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여러분들 북한이 저렇게 나오니까 야 이제 우리도 뭐 북한과 모든 관계를 끊고 아니 싫다는데 그냥 우리끼리 살면 되지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그들은 우리 동포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놓으면 정말 이 대한민국이 두 개로 갈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도 대한민국입니다. 엄연히 헌법에 3조 4조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에 조금 더 관심 갖고 어떠한 경우라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이라는 조한 관계라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들 관심이 있어야 이러한 논의가 더 이상 진척되지 않습니다. 북한도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